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살펴봅니다. 신성범 전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오늘 아침 출근길에 인사와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그 답변이 오늘 정치권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럼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인사 취재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인사는 대통령이 책임을 진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반복되는 문제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증 가능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가질이나 이런 거를. 네,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명 연속 낙마를 했고요. 어제 인사청문, 물론 국회가 원구성 등 이렇게 제대로 정상화되지 못해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못한 것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사에 대해서, 이 관심사에 대해서 전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보다는 자질이나 그 모든 면이 낫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관련해서 좀 비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되돌아보면 문재인 정부 초기에 뭐 인사들 초기 일기 내각 구성원들이나 또 30여 차례에 걸친 청문회 없이 임명했던 과정을 생각하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무엇을 우리 정부가 무엇을 크게 잘못했길래 이렇게 언론에서 비판을 심하게 하느냐는 소리를 함직한데, 이제 저 표현이라는 게 너무 좀 직설적이라는 느낌은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제 진심이, 우리 내각의 진심이 전달이 안 됐다, 그래서 참 죄송합니다, 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훨씬 나았을 것을,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 정부와 직접 비교를 해보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 출범한 지가 한 2달 됐고, 그다음에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정권이 교체된 마당에 또 지난 정부하고 왜 비교를 하냐는 소리가 나옴직한 대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아쉬운 대목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왜 대통령께서 직접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치 않는다, 유념치 않는다. 그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민을 보고 뚜벅뚜벅 가다 보면 언젠가 저를 인정해 줄 겁니다. 그 초심 갖고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취지일 텐데, 그 별로 의미가 없다는 표현 때문에 또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이 여론조사를 의미를 그렇게 낮게 본다는 거야? 무슨 뜻이지? 이렇게 좀 고깝게 생각할 대목이 분명히 있는 거다. 그래서 뜻은 알겠으나 표현이 좀 더 정교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참모들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참모들과 좀 토론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 시간 정도라도 차 안에서라도 대변인과 만나서 이야기를, 오늘은 기자들이 이런 점을 물어볼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미국식이에요. 이게 이제 폴더 갖다 놓고 그래서 이게 모범 답안이 이런 겁니다. 그건 내 생각하고 다른데 하면 본인이 또 이제 각색할 수도 있는 거 한데, 좀 준비되고 정제된 답변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정제되지 않고 좀 직설적인 표현이 아쉽다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여론조사 얘기를 해주셔서 지금 최근 이제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의 하락세 또 원인으로 인선 문제가 또 가장 크게 꼽히고 있잖아요. 뭐 이런 직진형 리더십이 좀 변화해야 된다,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라는 지적들도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직진형 스타일의 운영 스타일 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본인 이제 평생 검사만 하다 보니까 검찰 수사식 국정 운영을 하는 건 아닌가, 이런 느낌을 좀 갖는데요. 검찰 수사하고 정치는 이제 분명히 다르죠. 검찰 수사는 이제 목표를 정해놓고 결과를 받아내는 것이라면은 정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본령인데,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미숙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된 도어스태핑 발언은 단순히 발언의 문제가 아니고 본인의 좀 인식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벌써 3번째 낙마자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 등 산적한 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 장관 후보자도 낙마했고, 예. 2번째 장관 후보자도 낙마한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우리 정부는 전 정부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도덕성, 자질 측면에서 우수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초대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였던 정호영 후보자는 이제 아빠 찬스로 물러났지 않습니까?
조금 이제 도덕성 때문에 물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두 번째, 이분 같은 경우는 정치 자금을 가지고 뭐 렌터카 구입 비용으로 쓴다든지 또 자신의 배우자 보험료로 이걸 냈다는 건 좀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도덕성에 심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도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고 결국 이제 자진 사퇴 형식으로 정리가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이 도덕성이 뛰어나다 이런 얘기는 좀 상당히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론들이 굉장히 따갑게 반응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데드크로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더 심화되는 그런 여론조사가 계속해서 더 갈수록 심화되는 이런 상황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론조사 별로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국민들의 여론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 여론은 더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요소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국회도 아니고 결국 이제 국민 여론인데, 국민 여론이 이렇게 나쁘게 되면은 초반부터 국정 운영 동력이 상실돼 가지고 상당 부분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만 쳐다봐서는 안 된다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지지율만 쳐다봐서는 안 되죠. 그리고 일희 일비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울고 웃고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꾸준하게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펴야 된다. 때로는 사실은 대통령이나 내각이라는 그 책임이 인기가 없은, 단기적으로 인기는 없더라도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해야 되는 게 또한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에 이런 원론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이야기하는 대목은 막 그런 걸 것인데, 그러면 첫째는 장기적인 목표나 비전이 준비되어 있느냐, 이것을 꾸준하게 추진할 수 있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며칠 전에, 꽤 오래전에 경제에 폭풍이 오고 있다, 유리창이 흔들리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거 못 느끼십니까? 라고 한 것까지는 맞는 거잖아요. 상황인식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좀 구체적으로 하면, 그러면은 그 경제를 위해서 국무총리,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가 정말 행정의 전 공무원들과 함께 혼연일체가 돼서 뭔가를 밀어붙이고 고민하고 하는 그런 점이 보였냐면은 그런 정도, 그런 집중도는 확 떨어진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뭐랄까 좀 한가하게 보일 때도 있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좀 느긋한 심성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점수를 많이 못 따고 있는 스타일적인 측면도 있다. 이전까지도 고려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이란 직이고 네. 또 여당이란 직이다, 자리다라고 판단한다면 굉장히 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겉으로 넘어갈 게 아니라 긴장감을 갖고 한 번 더 세밀하게 살펴야 되는 시점이 온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 좀 상당히 심각한 인식이 좀 필요한데요. 여론조사 지지율이 왜 이렇게 하락하느냐. 그 원인과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공통적으로 제기한 1번이 인사 문제거든요. 갤럽 같은 경우에 인사 문제가 가장 문제다. 그리고 두 번째가 경제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국정에 상당히 혼란이 많다. 그리고 네 번째가 정치 보복성 이 문제, 그리고 다섯 번째가 내분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총체적인 국정 운영에 지금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정도 되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인사검증 시스템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사검증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 또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 좀 국정 운영 스타일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여론조사 지지율이 더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당의 상황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볼 텐데요. 전당대회 규칙을 두고 당내 갈등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목소리로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희가 이제 비대위원 의견들을 반영한 것도 있지만 또 비대위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결정한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은 기간 사이에 조금씩 다른 견해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지 비대위가 전준희를 무시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비대위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에 안규백 의원님이 거기에 참석을 못하셨으니까 그런 서운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전준희 원한 대로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를 언제까지 끌 수가 없기 때문에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민주당에서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총괄했던 안규백 의원 전당대 준비위원장이 오늘 돌연 사퇴를 했습니다. 그 배경을 좀 알아보니까 어제 이 전준위에서 전당대회 이른바 게임의 룰을 발표를 했는데 그 요지는 국민 여론조사의 비율을 좀 높인 겁니다. 근데 그것을 비대위에서 승인을 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더 이상 전준위가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자리를 내놨다라고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어제 이 전준위에서 이 발표를 하니까 또 이재명계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발을 지금 비대위와 이 사태에 대해서 또 반발하고 있고 민주당 전당대회 앞두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 전준위와 비대위의 이 구도도 그렇고요. 이 게임의 룰 그동안에 좀 우려는 됐는데 생각보다 이 파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계파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룰의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지금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이 비대위에서 전당대회 준비에서 마련한 안을 뒤집어 버리니까 여기에 이제 불만의 표시로 사퇴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각 계파가 이 전대 룰을 가지고 다 일어선다면은 과연 말씀하신 대로 전당대회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라는 이제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요. 일단 뭐 지금 전당대회 준비위원장 안규백 그리고 또 지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서로 뭐 사전에 교감이 있었다 없었다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본질은요 교감이 있었냐 없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룰의 전쟁이 이렇게 민감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사전에 우상호, 안규백 두 사람이 사전에 뭐 치열하게 난상 토론하더라도 정리된 안을 가지고 통일된 안을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못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아쉽고요. 일단 지금 쟁점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예비 경선이 당초에는 중앙위원이 100% 해서 후보를 선정하도록 돼 있었어요. 예비 후보를. 그런데 이걸 이제 국민 여론조사 30% 반영하기로 돼 있는데 이걸 이제 비대위에서 번복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본 경선 같은 경우에 국민 여론조사 비중을 높였지 않습니까? 당초 15%인데 25%, 15% 높였고 그리고 대의원 당초에 45%인데 30%, 15% 낮췄거든요. 그럼 이거는 왜 이렇게 조정을 했냐면 당심과 민심이 너무나 유리되니까 그 괴리감을 좀 좁히기 위해서 지금 민심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신이라면은 예비 경선에도 제가 볼 때는 국민 여론조사 비중을 높이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이걸 번복한 비대위의 결정이 과연 정당성이 있는지 하나 의문이고요. 그 두 번째 쟁점은 뭐냐면은 1인 2표제로 원래 돼 있는데 이 한 표를 권역별로 강제 투표를 하자. 즉 자신이 뭐 수도권이면 수도권 후보에게 강제적으로 투표를 하자는 건데 이 취지는 뭐냐면은 지역별 불균형을 좀 극복해 보자라는 것인데 역설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역별 불균형이 더 심화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비대위의 결정이 좀 상당 부분 오류가 많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두 사람이 만나서 좀 갈등을 정리해서 통일된 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신전 의원께서는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뭐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안규백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는지 아니면 뭐 비대위의 우상호 위원장의 현재 핵심이 아니고 그거는 당 내부 이야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중요한 거지 국민들이 볼 때는 큰 의미 없는 거다. 그리고 제가 보면 민주당에서 좀 어색했던데 뭐 이런 거예요. 여기는 흔히 말하는 대로 이른바 민심이 10% 반영되는 게 민주당의 특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의원이 45%다. 권리당원이 40%. 이 부분을 40대 45로 5%씩 바꾸자는 논리가 아마 많았던 것 같고 일반 국민 조사는 10%만 반영하는 구조였는데 국민의힘은 흔히들 말하는 50대 50이었고 때로는 70대 30이 그랬어요. 근데 민주당은 특이하게 이런 대의원과 권리당원 대의원이라 하면 당협위원장이 아마 선출할 테고 권리당원이 있을 텐데 어찌됐건 이 부분들이 85%를 가져왔다고. 여기다가 일반 당원 5%, 90%가 당원이었어요. 그럼 이제 민주당이 자랑했던 것은 당원 중심의 정당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대로 당원의 비중을 너무 높이다 보니까 모든 경선에서 당내 경선이든 뭐든 간에 당원만 손에 쥔 사람, 당원 명부만 손에 쥐면 모든 게 통과되는 거예요. 호남 지역에서 심했던 게 이번에 경선 결과가 나왔던 거고. 그런 또한 불합리한 측면이 발견됐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많이 못 고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50도 괜찮다고 보는데 어찌됐건
이 대목은 계파별로 좀 더 유리한 구조를 가지기 위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일반 국민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싸움이에요. 예,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또 다른 내용 가운데 서 있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비대위가 이제 자신의 전당대회 출마 자격 예외를 인정하지 않자 이에 대해서 불복을 했는데요. 자신에게 피선거권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으로 선출이 됐으니까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박 전 위원장의 이런 불복 행보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제가 볼 때는 젊은 전 비대위원장의 행보하고는 좀 맞지 않다. 그리고 본인이 계속 주장했다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국민에 대한 약속을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당내 내로남불 현상에 대해서 매우 강도 높게 질타를 했는데 일종의 이런 행보는 내로남불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지우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본인이 이제 전당대회 출사표를 던지면서 과연 그러면 피선거권이 있느냐 없느냐와 관련해서 자신은 이 피선거권이 있다라면서 그 근거를 당헌 당규에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6개월 이상의 권리당원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라는 이제 예외의 규정 조항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본인 같은 경우에 원칙론을 얘기하면서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한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땐 좀 맞지 않고요. 두 번째로는 이 예외를 비대위에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안건조차 상정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부결이 아니라 아예 기각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 번째로 자신은 또 피선거권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네. 피선거권이 그러면 왜 있느냐라는 근거와 관련해서 자신이 전에 비대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비대위원장은 외부의 영입 케이스로 하는 것이지 이거는 당직의 피선거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기존에 자신이 주장했던 그런 논리와 어긋나는 발언을 계속 해대면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이제 본인 앞으로 정치를 하겠다라고 분명한 의지를 밝혔는데 예. 이렇게 계속해서 억지 논리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정치적인 미래는 어두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박지원 전 위원장은 그럼에도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강행할 방침이다라고 자신의 SNS에 조금 전에 또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제 눈에 비치면서 이런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입당한 지 6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자격이 없습니다. 그걸 이제 박지원 의원도 알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비대위가 아니라 저기 당무위원회에 올려주셔서 당무위원회 의결로 하면은 예외 조항이 된다는 조항을 찾아냈겠죠. 그러니까 비대위에서 당무위 안 옮긴 거 이유는 예외 조항을 안건으로 상정해 토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박지원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제 오늘 하는 말을 좀 더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첫째는 그러면 박지원 씨를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굉장히 잘 활용을 해왔잖아요. 뭘로 활용했습니까? 2030의 지지를 확보하고 당내 성추행 사건의 여파를 쭉 줄이는 대로 일정 부분 활용을 해왔던 거예요. 그 이미지를 활용해서. 그런데 이게 어떤 이런 조항 때문에 6개월 조항 때문에 안 됐다고 하니 오늘 박지원 씨가 반응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럼 제가 비대위원장 할 때는 공동 비대위원장 할 때는 제가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해줬습니까? 라는 반박을 하지를 않나. 그다음에 지금 또한 그 했을 때 전부 다 왜 자기 정치를 하냐? 왜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하냐? 자기 이런 비판에 대해서도 하나건 지금 박지원 씨가 반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되면 결국은 민주당이 젊은 정치인 한 사람 데려와서 소모품으로 써먹고 버렸다. 소모품으로 버린다. 이런 논리가 젊은 층에 먹힐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따라서 이 부분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적어도 뭐라 그럴까 젊은 정치의 뭐 싹이랄까.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저는 떠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전당대회 출마해봐야 어차피 의대명이라는데 이재명 의원한테 이길지는 못하겠다. 하지만 저런 목소리도 왜 전당대회장에서 반영하지를 안 해줄까 처음에 기회를 왜 안 줄까 하는 그런 의문은 제3자로서는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봐요. 예, 이런가 하면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의 이른바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이 윤리위가 이틀 뒤에 열립니다. 그야말로 이 태풍의 눈이 될 텐데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도 그렇고요. 국민의힘의 앞으로의 상황들 이 윤리위에서 과연 결과가 나올지 아니면 또 미뤄질지 여기에 대한 것도 관심이고 결과가 나온다면 어떤 식으로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얘기들이 좀 많이 다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참 이게 어떻게 전망이 되겠습니까? 저희도 도저히 뭐 알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윤리위원회가 이양희 교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9명이라 그래요. 다 그러니까 7월 7일 날 그 모레 몇 명이나 참석해야 될지, 과연 의결이 이루어질지 또 미루어질지, 의결이 이루어지면 어떤 형식이 될지, 거기 정무실장 김철근 정무실장만 하게 될지, 이준석 대표까지 포함하게 될지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텐데, 이준석 대표의 운명을 쥐고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부인하더라도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 두 번째 이양희 교수예요.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이 부분은. 근데 지금 당내에서는 제가 쭉 판단해 보기에는 지금이야말로 이준석 대표의 저런 자기 정치를 끝장내고 뭐라 그럴까, 이준석식 정치를 당내에서부터 이렇게 좀 제거해야 될 찬스다. 더 밀리면 할 수도 없다라는 그 강경파가 있는 것 같고,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당대표를 선출된 당대표를 지금 임기를 1년 남겨놓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결국은 제거하는 것이 당의 미래에 도움이 되겠냐는 온건론이 상존하는 것처럼 비춰져요. 저는 볼 때는 이런 대목이 있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다 좋은데, 첫째는 대안이 있느냐, 무슨 말이냐. 내년 6월까지 지금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처분을 받아서 대표직을 내려놓게 되면 자녀 임기, 내년 6월까지 임기를 다음 대표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 임기를 맡아야 돼요. 그러면 그 자녀 임기를 맡을 관리형 대표는 누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까? 당내에서 이렇게 90력이 아니라 원심력이 커지는데, 당대표 선거를 하게 되면, 임시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그것을 견뎌낼 만한 대안 세력이 있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는 적어도 뭐 2030이 어찌됐건 2030 남성들이 이준석 대표를 자기들의 목소리를 대변을 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 마당에, 네. 적어도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제거한다 그럴까, 이렇게 뭐 토사구팽이다, 아니면 뭐 폐기 처분된다, 이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상황이 바뀔 텐데 그 대목을 견뎌낼 수 있느냐. 이준석 대표가 물러난 다음에 지지율이 떨어짐까지 각오하고 앞으로 남은 총선까지 1년 10개월 동안 지지율을 끌어올릴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이준석 대표를 뭐랄까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건지, 이런 나름의 뭐 생각은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대목이 있어요. 상당히 복잡한 방정식입니다. 당연하죠. 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리위와 관계없이 윤핵관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 또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친윤을 향해서 지금 이제 반격수를 조금씩 높여가는 모양새인데, 이런 이준석 대표의 행보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지. 뭐 이준석 대표는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 결사항전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뜻을 분명히 한 것이죠. 지금 상당히 이른바 윤핵관 내지는 윤리위가 딜레마적 상황에 지금 처한 것 같아요. 정리를 하자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대표의 전면적인 투쟁이 예상이 되고, 그러면은 현재도 거의 뭐 최저 수준의 지지율인데 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을 좀 빼들기도 어려운 상황. 그렇다고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또 봉합을 한다고 해도 계속해서 갈등이 계속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뭐 이인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준석 전 대표가 자진 사퇴하는 것만이 해답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준석 대표가 자진 사퇴하겠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 이제 7월 7일 날 만약에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할 경우에는 당장 재심 청구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가처분 신청하면서 고공전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면전을 펼치는데, 그러면 이제 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의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갈등과 분열의 늪에 이미 빠진 상황이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려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좀 손을 내미는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 공항에 나간 것부터 해서 발언들도 그렇고. 근데 반면에 윤핵관이라고 하는 당내 의원들에 대해서는 또 저격하는, 또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신 의원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많이 반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양희 위원장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또 다른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이 뭘까, 속내가 뭘까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추측밖에 없잖아요. 당무에 관한 한 발언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니까. 다만 비서실장이 그만두고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하는 행동, 그다음에 장제원 의원, 뭐 그래서 배현진 의원, 김정재 의원들이 하는 걸로 미루어 봐서는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분들이 이게 다른 이른바 윤핵관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는 걸 막지 않는 걸로 봐서는 뭔가 있는 것 아니냐, 그저 추측만 가능한 상태인데 좀 더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적인 호불호, 이게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마음에 마뜩찮아하고 마음에 들어하고는 정치에서는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사실은 저는 큰 요소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좀 더 여권 전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지점은 대통령에 있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으면 윤핵관들은 적어도 이준석 대표를 공격해도 괜찮다는 신호로 지금까지 받아들여왔던 건데 이 대목을 계속해서 대통령께서 계속 당무라는 이유로 만약에 정리를 안 해줄 경우에는 제가 보는 7월 7일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부담은 전국 전체에 대한 부담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리를 해주는 게 맞다. 그래서 보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윤석 대표를 내치든지 아니면 안 던지 해가지고 좀 빨리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로 저는 보는 편이에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요 개입해서 정리하는 것이 저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제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이준석 대표하고 갈등이 아주 극한 상황까지 치달아 가지고 의총에서 이준석 대표를 탄핵할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극적으로 갈등을 봉합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대선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당무에 개입을 안 하겠다라고 계속 얘기하지만 사실상 뭐 전화 한 통 하면은 윤핵관들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당초에는 이준석 대표를 확실하게 제거하는 쪽으로 시나리오를 세운 건 분명해 보여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변수가 생긴 거예요. 지지율이 지금 뭐 최저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가거나 또는 뭐 이준석 대표를 제거하는 쪽으로 간다면은 더 큰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 문제를 매듭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모레 윤리위원회를 앞두고 내일 제가 뭐 언론 보니까 당정대, 뭐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 그렇게 대통령도 참석하시겠죠. 회의가 열린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런 정도 이야기는 뭐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 문제가 전면에 부각되지는 않겠지만 아름아름 예를 들어서 표정이나 이런 걸로도 뭐 정치라는 게 좀 그런 영역이 있으니까 전달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한 대통령께서 만약에 이준석 대표를 별실로 불러가지고 뭐 단독 대화를 하면서 아니 도대체 당을 왜 이렇게 하느냐, 너무 시끄럽다든지 이렇게 경고를 주거나 아니면은 협조를 요청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 흔히 하는 말은 지금까지는 뭐 당 대표, 여당 대표와 대통령 뭐 다 하실 거예요. 저 정부장도 출애 회동 이런 게 많았잖아요. 지금 다 없어졌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저는 봐요. 이처럼 각 당의 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21대 후반기 국회 일단 개문 발차를 했습니다. 다만 정상화까지는 아직 좀 갈 길이 멀어 보인다라는 중론인데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도 국회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아야 된다 이렇게 거듭 주장을 했고 민주당이 일단 단독 개헌은 막았지만 사개특위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원구석 협상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상황들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단은 합의 선출했는데 남은 게 사개특위죠. 법사위원장은 뭐 어차피 국민의힘으로 오는 거니까 11대 7이 지키느냐 이 대목일 테고 다시 말하면 사개특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양보할 수 있는 선이 아닐 거예요. 당내에서조차도 지금 이래 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못 견디는 대목이 있는 거예요. 다만 사개특위 구성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여야 동수로 할 것인지 여야는 숫자가 한쪽이 많은데 적은 쪽이 위원장을 가져가든지 뭐 이런 식의 저는 해법은 가능하다고 봐요. 뭐 서로 양보만 요구해서는 절충이 안 되는 거죠. 서로 각자가 양보를 하면서 타결해야 되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개문발차라는 표현이 맞죠.
워낙 국회는 뭐하냐, 이 민생 경제가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국민의 따가운 여론 때문에 열었는데 지금 여전히 상임위 배분 문제, 사개특위 문제, 법사위 문제가 지금 맞물려 있기 때문에 서로 양보해서 하나씩 주고받기 돼서 빨리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이 예. 국민들의 바람이고 명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